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입니다. 전라남도 곡성읍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곳입니다. 형제가 8명이었습니다. 입이 8개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들과 논을 돌며 품팔이로 우리를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상급학교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언급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누군가는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몰래 촛불 아래서 교과서를 읽고 서울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시골에서는 하늘의 별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월급이 나오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맏형이 서울로 나갔습니다. 1979년 초였습니다. 형의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도시에서는 부지런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어. 공무원도 가능하단 말이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공무원. 공무원이라면 우리 어머니도 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9년 11월입니다. 저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은 5,000원이었습니다. 형이 숙식할 곳을 찾아준다고 했는데 그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천장은 나보다 큰 형의 머리가 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기와집을 부수고 건물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겼고 등은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저는 시골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험생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공사판에서 나와서 거리에 노점 국수를 먹고 공공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교재가 있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세계사,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외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만이 우리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못하는 짓이냐? 공사판에서 돈을 모아야지 배운 것이 없잖아.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1980년이었습니다. 첫 시험이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1981년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또 떨어졌습니다. 1982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이게 못하는 짓이냐? 넌 안 될 거야. 형들이 말렸습니다. 공사판 친구들의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벽에 써붙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기다려, 마지막 불이 꺼질 때까지. 저는 그 말을 되뇌며 밤을 새웠습니다. 허리가 아파올 때까지,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983년입니다. 5번째 시험입니다.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전국 235등입니다. 그것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235등의 한 사람입니다. 도서관 계단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1시간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께 전화할 것이었습니다. 시골의 할머니께도 알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사판에 넌 왜 안 나와?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형, 저는 이제 공사판에 안 나옵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증을 보여주자 형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사판에서 처음 본 형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23살 소년에게 공무원이 되는 것은 세상이 저를 인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1984년 1월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19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것은 왕 같은 월급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을 모두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편지와 함께 어머니, 이제는 쉬십시오. 그리고 같은 해 여름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성공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넌 정말 이뤄냈어. 공무원이 됐으니 이제는 웃어야 해. 하지만 이제부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공무원이 된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4년 여름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으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도봉구에 좁은 셋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주방 겸 거실 하나.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공무원의 월급이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신혼집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그 말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이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가? 음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남편은 어떻게 챙기는 것인가? 저는 새댁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아내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시집살이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1985년입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 이렇게 먹여야 해. 저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도 제 생각을 고집할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배웠습니다. 결국은 포기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 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 저는 침묵했습니다. 1987년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집이 더 비좁아졌습니다. 아이 둘, 남편, 저,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끔 오셨던 집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너희가 아파트를 사야지. 청약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청약이라는 것이 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한 대기 명단 같은 것이다. 통장을 들고 기다려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청약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고부 갈등을 견뎌야 했습니다. 형제들의 금전 문제로 싸워야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꿈은 이루었지만 인생이라는 더 큰 시험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르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룬 이 기쁨이 언제까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65이 된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공무원이 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라는 더 큰 시험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답했습니다. 모른다. 운이 좋으면 몇 년, 아니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1987년 12월입니다. 첫 번째 청약이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1988년입니다. 두 번째 청약입니다. 떨어졌습니다. 1989년입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아들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더 좁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자주 오셨습니다. 언제 이 집을 떠나가니? 이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시어머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공무원인 아들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기대 말입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 월급이면 좀 빌려줄 수 있지 않냐? 저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급이 이 정도인데 형이 어려워. 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입니다. 청약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얼마나 먼 꿈인지를 말입니다. 1991년입니다. 넷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남 이녀가 되었습니다. 집은 더욱 비좁아졌습니다. 방 하나에 4명의 아이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주방 바닥에서 잤습니다. 주변의 모든 집들도 이렇게 비좁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청약 말입니다. 나는 학교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세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만 고부 갈등을 겪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옆집 여자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자꾸 경제 문제를 꺼낼까요? 또 다른 여자가 답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시대의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고통이 보편적인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약을 계속 신청했습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입니다. 매번 떨어질 때마다 남편은 더 침묵해졌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청약을 위해서입니다. 낮에는 가정주부였고 저녁에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을 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승진도 늦었습니다. 월급도 더 빨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공무원이 이 정도인가? 남편을 못난이처럼 보니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탓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새댁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더 경계했고 저는 시어머니를 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1992년입니다. 9번째 청약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청약에서 절대로 당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남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난 뒤에 몰래 울었습니다. 1993년입니다. 10번째 청약입니다. 떨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큰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돈이 필요해. 좀. 남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형제들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보다, 청약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시어머니의 말씀보다 말입니다. 제 남편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형제인데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1994년입니다. 11번째, 12번째, 13번째입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봉구에 유명한 학원들입니다. 학원비는 매달 점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학원의 강사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과외도 했습니다. 제 몸은 더 야위어 갔습니다. 제 얼굴은 더 작아져 갔습니다. 남편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고통이었습니다. 1995년입니다. 14번째 청약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버티자. 언젠가는 될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부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말입니다.
이 형제들의 금전 문제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또 다른 비용들을 말입니다. 1995년의 끝입니다. 저는 아직도 새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평범한 여자들의 삶이었습니다. 1993년입니다. 10번째 청약입니다. 1995년의 끝입니다. 청약 횟수는 14번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이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들어와요?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지금 병원이야.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 쓰러졌어. 직장에서 갑자기. 저는 아이들을 옆집 이웃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중풍이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셨나요? 스트레스가 심했나 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20년 동안의 고부 갈등, 형제들의 금전 문제, 그리고 계속되는 청약의 실패가 남편의 몸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말입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울었습니다. 뭘 미안해요. 이게 당신 탓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의 월급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실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었지만 건강이 망가지면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이네. 우리 아들도 끝이네.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형제들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기대를 받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봉구에서 청약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1996년입니다. 남편이 병에서 조금 회복되었을 때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 우리 시골로 내려갈래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뭐? 아니면 다른 도시로 나갈래요? 서울에서 떠나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청약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기다릴 수 없어요. 아이들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남편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 직장은? 저는 답했습니다. 공무원이잖아요. 전국 어디든 발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네. 정말입니다. 그것은 저의 가장 큰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직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지방 공무원으로 말입니다. 1997년입니다. 남편의 전직이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떠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우리를 버리는 거냐? 저는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형들도 반대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서울에 있어야지. 남편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간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지키는 모습이 말입니다. 우리는 1997년 초가을 안양시로 갔습니다. 안양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가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기면 우리도 청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안양에서의 생활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이 아니라 학교만 다녔습니다. 서울처럼 많은 학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중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의 학원에서만 일했습니다. 남편은 지방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도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와 형제들로부터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입니다.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안양에서의 첫 청약이었습니다.
당첨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첨됐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2001년입니다. 우리는 안양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7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자기 방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을 떠날 결정이 맞았다고 느껴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았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새로운 비용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이 엄청났습니다. 둘째 딸도 곧 대학에 가야 했습니다. 셋째 아들도 곧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 월급으로는 아이들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저는 또다시 일을 늘렸습니다.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비워도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해. 아이들을 위해. 미안해서 내가 더 벌지 못해서. 그것이 저의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2005년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군대를 갓 제대했습니다. 둘째 딸은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넷째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나요? 아파트는 청약에서 여러 번 떨어진 뒤에야 얻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서울에서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떠난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청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으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금전 문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았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우린 우리 가족을 먼저 봐야 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제 남편이 다시 태어났다고 느꼈습니다. 2005년의 끝입니다. 아이들은 곧 사회에 나갈 나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도 가졌고 아이들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또 다른 비용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그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의 끝입니다. 첫째 아들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대기업 공채였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회사원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결혼하려고 해.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계속했습니다. 상대 집이 결혼 준비금을 원해. 예물, 신혼집 전세금 이것저것.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를 원해? 아들이 말한 숫자는 저를 현기증 나게 만들었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난 자존심이 상해. 신혼집도 제대로 못 준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청약에서 얻은 아파트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의 신혼집은 따로 필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 대출이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금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2007년 봄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축의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신혼집 전세금에 비하면 부족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들 신혼집을 사줘야 한다니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게 시대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혼을 못해. 다음 해입니다. 둘째 딸도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대 남자의 집은 더 부유했습니다. 기대는 더 컸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니? 저는 물었습니다. 아파트요. 네, 강남 아파트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의 혼이 빠져나갔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어차피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둘째 딸의 결혼은 더 큰 빚을 남겼습니다. 2008년입니다. 셋째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이제 3명의 자식이 있었고 3개의 신혼집이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월급이 모두 대출금으로 나가는 것을 저는 일을 더 했습니다.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2009년입니다.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학원의 학생들이 줄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월급도 줄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버티자. 다시 버티자. 2010년입니다. 넷째 딸도 결혼했습니다. 4명의 자식, 4개의 신혼집. 우리의 빚은 총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의 80%가 대출금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건 시대 탓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약을 통해 얻은 아파트.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의 신혼집이 필요했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비용들이 생겼습니다. 2011년입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까? 2012년입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괜찮으세요? 최근에 계속 쓸쓸해 보이시던데.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냥 나이가 드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네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3년입니다. 남편이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말했습니다. 재고용을 부탁합니다. 저는 아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월급은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힘내세요. 몇 년만 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알아. 아이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 말이 제 가슴을 또다시 부수었습니다. 2014년입니다. 둘째 딸이 이혼했습니다. 신혼집을 위해 든 돈이 모두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신혼집을 위해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해야 한다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해야 했어. 넌 그때 행복했잖아. 아들은 울었습니다. 그 행복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2015년입니다. 남편의 재고용 계약도 끝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완전히 정년퇴직했습니다. 나이는 62살이었습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과외도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밥을 짓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일을 못해서. 이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대의 구조예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월급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부동산은 올라가고 아이들의 신혼집은 비싸지고 손주들을 위한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의 끝입니다. 저는 이제 50대 후반입니다. 남편은 65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쉬세요. 우리가 해야 해. 하지만 저희는 말했습니다. 아직 쉴 수 없어. 아직 할 게 많아. 손주들을 봐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겪은 현실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아니라 계속되는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2015년에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5살입니다. 남편은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쉬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이제 쉬자. 하지만 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끔 우울해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더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혈압 체크, 당뇨 검사, 여러 질병들의 점검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병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부동산인가? 돈인가? 아니면 그냥 힘든 시대를 살아낸 한 노인의 삶인가?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공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뭘 기준으로 성공이라고 하나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다 키웠고, 손주들도 있고, 함께 살아왔으니까.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과거를 생각합니다. 1970년대의 시골 마을,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만아, 살아가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잘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결혼도, 아이들의 출산도, 청약도, 자식들의 결혼도 모두 계속되는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와 그 안에서도 계속 가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함께 걸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봅니다. 저도 남편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도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벽에 아이들의 사진을 붙이고 손주들의 그림을 붙이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손주들도 자라서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도 저처럼 뒤돌아볼 때가 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지를 그때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도 살아가야 해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알아. 함께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와 손잡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6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365일이 내일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맞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서울에 올라와 새로운 시작을 하셨던 경험, 청약에서 떨어지는 경험, 자식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부모님 부양의 부담을 느꼈던 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으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